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뇌염은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방역 당국은 효과적인 일본 뇌염 백신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 접종을 권유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42%, 4,400억 원 넘게 대폭 삭감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6개 빅테크 기업을 특별 규제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자기 애플리케이션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되는데 삼성전자는 제외됐습니다. 오늘 10일까지 소행성 5개가 지구 근처를 지나간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5개의 소행성 중 하나는 152만 킬로미터까지 지구에 다가오지만 지구와 달 사이 평균 거리의 3배 이상 멀리 지나가 큰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프로포폴 불법 대량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의사들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일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발열과 의식불명 증상을 보여 검사를 한 결과 일본 뇌염의 특이 항체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효과적인 일본 뇌염 백신이 있다며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일본 뇌염은 잠복기가 5일에서 15일에 달하고 증상이 없거나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고열과 발작,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뇌염 환자의 최대 50%는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뇌염으로 지난 2019년도에는 6명, 2021년에는 4명이 숨졌고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엠폭스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면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위기평가회의에서 국내외 엠폭스 발생 동향과 방역 대응 역량을 고려해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낮췄습니다. 국내 엠폭스 누적 확진자는 지난 4일 0시 기준으로 모두 141명이며 사망자는 없습니다.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서 엠폭스 발생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프로포폴 불법 대량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의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의료인 단체에 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계속되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남부 유럽에 이번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 불가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곳곳에서는 10여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대형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니고 자동차들도 흙탕물에 밀려 내려갑니다. 지난달까지 산불로 고초를 겪은 그리스에 이번에는 물난리가 났습니다. Χθες η βροχόπτωση ήταν πάρα πολύ έντονη, πρωτοφανές. Δεν έχει ξαναγίνει στα χρονικά εδώ στη Μαγνησία. Μεγάλη ποσότητα νερού, όγκου και πολλές ώρες.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볼로스와 산악 지역 필리온, 스키아토스 섬은 폭우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그리스와 가까운 튀르키예와 불가리아, 스페인에서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튀르키예 북서부 키르클라렐리의 야영지에서는 휴가를 즐기던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는 도로와 집들이 물에 잠기고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Ortalaması 130 kiloya kadar ulaşan bir yağış düştü yaklaşık 2,5-3 saat içerisinde. 불가리아도 남부 흑해 해안에서 홍수가 발생한 뒤 2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불가리아 총리가 밝혔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 등 중부 지역을 폭우가 강타해 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은 산불, 폭우까지 올여름 남부 유럽은 극심한 기후 변화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달 착륙선을 탑재한 로켓을 오늘 발사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오전 8시 42분쯤 규슈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 로켓 47호기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로켓에는 소형 달 탐사선 슬림과 X선 분광 촬영 위성 구리즘이 탑재됐습니다. 슬림은 내년 1, 2월에 달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민간 기업이 달 착륙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소행성 5개가 이번 주부터 닷새 사이에 지구 근처를 지나가지만 위협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밝혔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오늘 10일까지 소행성 5개가 지구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첫 번째 근접하는 소행성은 집채만한 크기 18m로 지구에서 511만 킬로미터 거리까지 가까워집니다. 오는 8일에는 비행기 크기인 25m, 버스 크기인 8m 소행성 2개가 잇따라 407만에서 572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를 지나갑니다. 오늘 10일 근접하는 소행성 2개의 크기는 각각 52m, 21m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152만 킬로미터까지 지구에 다가옵니다. 나사는 지난 30일 동안 3개의 소행성이 달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지구를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 6개 빅테크 기업이 유럽연합 EU 영내에서 내년부터 특별 규제를 받게 됩니다. 자사 앱만 사용하도록 하거나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빅테크 기업 갑질 관행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시장법 DMA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22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게이트키퍼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 등을 따져 EU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말합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얻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에 활용하는 게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사 소프트웨어나 앱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은 다양화하면서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은 낮추겠다는 겁니다. 삼성도 애초 6개 빅테크 기업과 함께 게이트키퍼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이유는 내부 심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충분히 정당한 논거라고 판단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즉각 우려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은 EU의 디지털 시장법이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틱톡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중국이 중앙정보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 기기로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몇 주 전부터 애플 아이폰을 비롯한 외국 브랜드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져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침은 업무 회의나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하달됐는데 얼마나 광범위하게 전달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일부 정보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 시 아이폰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려왔는데 이번 조치로 제한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스가 내장돼 스마트폰을 출시한 가운데 프로세서를 공급한 중국의 SMIC가 미국 제재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마이클 맥콜 위원장은 헤이그 미국 대사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적 재산을 가로채려는 SMIC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제재에 따라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SMIC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인 화웨이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반도체를 구입한 경로나 몇 세대 이동 통신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이 6,054억 원으로 올해 1조 490억 원에 비해서 42% 감소했습니다. 전 정부 때 평선된 2022년 1조 2,657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원전 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 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 89억 원에서 1,420억 원으로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위기설과 관련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화와 재정은 단기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매년 회원국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 협의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연례 협의를 마친 IMF는 9월 금융위기설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나름의 취약성은 있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외환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비하기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높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고 반도체 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전망한 대로 1.4%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IMF는 중국 경기 침체로 내년에 추가적 하방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MF는 근원 물가가 경직돼 있다며 단기적 재정과 통화 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부채 증가를 막고 경제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절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과 같은 추가적 지출은 필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중기 성장을 높이고 인구 고령화로 생기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관리당국이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물값은 각 지자체가 결정하는데 수도요금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올해 수도요금을 올린 지자체는 서울과 대전 등 모두 30곳입니다.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세차장처럼 물 사용이 많은 업체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생활비나 뭐 물값, 전기값이 한 체감상 30%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서 지금 전보다는 그런 요금 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물관리당국이 광역상수도를 통해 보내는 물로 만들어집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이 수돗물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적지 않은 상황.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광역상수도 요금을 2년 더 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들은 요금 인상 걱정을 덜었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수도요금 동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들이 저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전기료 등이 올라 광역상수도 생산원가가 매년 370억 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운영 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 동결이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더 나아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광주시와 강원 춘천시 등이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 동결이 앞으로 지자체 수도요금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이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모의평가가 치러졌는데요. 정부의 예고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역별로는 국어와 영어는 어렵고 수학은 평이했다는 분석인데요.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이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교육부 예고대로 킬러 문항은 없었다는 게 평가원과 EBS, 학원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시험은 오히려 까다로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6로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면에서는 6월보다 9월에 뭔가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탐구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변별력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어 영역은 과도한 배경 지식이나 추론을 요구하는 지문 없이 선택지를 활용해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평가지만 지문을 분석하고 선택지를 다시 꼼꼼히 읽어서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 약간 난이도가 변별력을 좀 갖췄다. 수학 영역에서는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려웠던 수학 주관식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만점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학보다는 과학 탐구라든지 국어 과목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영역에선 꼼꼼히 읽어야 하는 지문이 늘면서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졌다는 평가인데 문이과 유불리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다른 애들이 상당히 유리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는 국어를 좀 어렵게 하고 수학을 좀 쉽게 함으로써 득점 차이를 줄였거든요. 과목 간 유불리는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수능은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 사이에 어떤 희비곡선을 그릴지 이번 모의평가 결과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개찰구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우이 신설선에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등지에서 태그리스 결제 방식을 버스에 적용한 적은 있으나 지하철에서 상용화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시는 전했습니다. 태그리스 시스템은 우이 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에 적용됐습니다. 태그리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티머니 앱을 깔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으면 됩니다. 시스템 작동 원리는 블루투스 기반으로 근거리부터 10m 내외까지 넓은 영역의 신호를 인식하는 BLE 방식이 핵심입니다.
네, 국내외 항공 관련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한 경북 항공방위물류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항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육군 전략자산으로 개발되는 드론입니다. 최대 40kg, 소총탄 2상자를 거뜬히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미래 도심교통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도심항공교통 UAM도 전시장 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최대 5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320km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륙할 때는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틸트를 다시 하고서 고정익과 같이 일반 비행기 같이 빠르게 기동이 가능합니다. 첨단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을 엿볼 수 있는 항공방위물류박람회가 경북 구미에서 개최됐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박람회가 항공물류산업이 지역의 털을 닦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또 구미에 180개 넘는 방위산업 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위산업 클러스터, 또 반도체 특화단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로봇, 항공물류산업에 대구 경북 신공항에 발전시키는 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박람회 참여 기업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춘 물류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항공 방위 산업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 가장 큰 업체들입니다. 그 기업들과 MOU를 통해서 공항이 생기면은 여기에 본부를 차리고 여기에서 부품 공장을 만들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물류 단지를 만드는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박람회가 지역의 항공산업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세계적인 미술 장터 프리즈 서울과 국내 최대 규모의 키아프 서울이 어제 동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화랑 330여 곳이 집결해 수천억 원대 거래가 기대되는데요. 그동안 주춤했던 한국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미술계 최대 행사인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에 막이 올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동시 개막입니다. 프리즈 서울에는 가고시안과 하우젠워스 등 세계 굴지의 갤러리를 비롯해 지난해보다 10여 건 늘어난 국내외 화랑 120여 개가 참여했습니다. 대표작을 내걸고 수집가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인기 작가의 수십억대 작품이 사전 판매되거나 현장에서 완판되는 등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And this year, what's changed versus last year is there are many overseas visitors. We've seen many deals close, there are active conversations going on. Most works are placed with clients. 지난해 인기를 모은 프리즈 마스터스에선 고대 유물에서 20세기 작품 등 걸작을 선보였습니다. 제프 쿤스의 가로 3m 크기 게이징볼 조각과 수백 개 나비 날개로 만든 데미안 호스트의 생명의 나무, 러시아에서 활동한 고려인 작가 변월령이 그린 어머니 등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관하는 키아프 서울에는 지난해보다 50여 건 늘어난 210개 갤러리가 참여했습니다. 키아프 하이라이트를 통해 참여 작가 중 20명을 선정해 특별 지원하고 있고 중소화랑과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의 장을 넓혔습니다. 올해는 엔데믹 훈풍을 타고 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미술계 거물들 방안이 잇따라 흥행 기대가 한층 커진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 큰 손의 컬렉터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 기록은 가뿐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프리즈 서울은 9일까지, 키아프 서울은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지난해 판매 실적을 뛰어넘을지 특히 키아프 서울이 프리즈의 기세를 뚫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그 시대를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대중교통을 종이로 만들어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채널 류황별의 종이 공방의 류황원 씨와 함께 종이로 만든 벗에 가득 실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